중국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개인도 기업도 대출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 조건 좋아지는데도요? 네, 대출 수요를 자극하려면 경기가 좋아지네? 그러면 부동산 경기도 다시 살아날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자가 싸졌잖아. 지금이 대출 적기라고 보겠지? 라는 생각이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확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보다 더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 혹은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더 많은 부채를 떠안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제 요즘에 위고비가 정말 그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면 중국에서는 그 소의 그 담석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담석 여러분들 들으시면 딱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몸 안에 있으면 치명적인. 근데 이 담석이 요즘에 온스당 금값의 2배에 달하는 우리 돈으로 약 83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대요. 이거는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모든 고깃값과 고깃값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중국 소식이네요. 네. 요즘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서 야,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네, 사실 뭐 돈을 안 빌린다, 그러니까 빚을 질 일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예. 과도한 대출이 물론 가끔 뭐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또 있기는 하지만 대출은 결국에는 이 통화량이라는 걸 늘려가지고 즉 사회에 필요한 돈의 유동성을 늘려서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하면 투자도 늘릴 수 있고 그 돈으로 또 고용도 늘릴 수 있고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개인도 대출을 통해서 집도 살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런저런 소비를 늘리면서 내수 활성화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은행이 비축해야 하는 이 현금 비율이죠.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것, 그리고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이 대출 우대금리, LPR을 낮추는 등 보다 좀 유연한 조치를 내놓은 것도 결국에는 이 대출 비용을 낮춰서 사람들이 좀 돈을 빌려가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큰 그림입니다. 네. 많은 경제학자들이 올해 더 많은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 기관의 지급 준비율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국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개인도 기업도 대출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 조건 좋아지는데도요? 네, 중국 인민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신규 위안화 대출은 1년 전보다 20% 이상 감소한 17조 위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중국 은행들이 이 대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너도 나도 뭐 대출 금리를 정말 경쟁적으로 낮추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때문인지 지난 12월 대출 규모는 조금 더 증가를 하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 그 규모가 50% 가까이 적은 규모입니다. 금리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점점 낮춰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안 받는다. 그만큼 중국 경제 나쁘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출 수요를 자극하려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경기가 좋아지네? 그러면 부동산 경기도 다시 살아날 것 같고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 조금 잘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네.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 뭐 경기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자가 싸졌잖아. 좀 조건이 좋아졌잖아. 그러면은 지금 대출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들 지금이 대출 적기라고 보겠지? 라는 생각이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예. 근데 중국 정부가 그간 했던 모든 경기 부양책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들을 들게끔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지준율과 LPR이나 그리고 뭐 기업 자금 지원, 주가 부양, 지방정부 부채 구조 조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확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보다 더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 혹은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더 많은 부채를 떠안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사실은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개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기록적인 금액을 은행 예금으로 다 넣어두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은행은 그럼 대출은 안 나가니까 예금으로 쌓인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돈을 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근데 국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국채는 지난 12월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 중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난 12월 초 사상 처음으로 2% 선을 밑돌았습니다. 예. 이후에는 더 낮아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1.6%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중국 경기가 나쁠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시중 금리보다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서 한 4.5%대거든요. 떨어져서 4.5%대인데 차이가 그래도 크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과 미국 국채 간의 수익률 격차가 커지면 예. 중국에 투자된 자본들이 있다면 그 자본들 최다 자금 빼가지고 미국 국채 투자하러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달러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건데 이 얘기는 안 그래도 지금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위안화에 좀 추가적인 압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아, 그렇군요.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보네요. 이번에는 인도 얘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인도도 중국과 상황이 비슷하다고요? 네, 인도는 사실 전 세계에서 GDP 성장률 그 수치가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네. 뭐 분기별로 따졌을 때 GDP 성장률이 뭐 7%, 8%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랬던 인도가 지난해부터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2분기 5.4%로 거의 2년 만에 가장 느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2분기 하고 3, 4분기는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참고로 인도는 4월부터 회계 연도가 시작합니다. 네, 결국 이 성장 속도 저하로 인도 중앙은행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에서 6.4%로 낮췄습니다. 예. 인도의 성장 속도는 사실 뭐 여전히 주요 경제국들 중에 가장 빠르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이 소비 약세, 지속적인 식량 인플레이션, 또 일자리 성장 정체, 또 민간 부분 투자 부진, 그리고 높은 세금과 인플레를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성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인도의 물가 상승률이 6.2%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인도 정부가 좀 동력을 잃은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데 바로 내일인 2월 1일 인도가 올해 예산안을 발표를 합니다. 뭐 물론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는 예산안이지만 이번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래 가장 중요한 예산안 발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인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 회계 연도에서 재정 적자를 이전 연도보다 더 줄인 GDP의 4.9%로 낮추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줘 왔던 그런 재정 안전성을 계속 추구하느냐 아니면 경기 부양책을 이번에 좀 써가지고 돈을 좀 뿌릴 것이냐 이런 것이 관건이거든요.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번 예산안에서 경기 부양책이 대거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부 내용으로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예상으로 나온 바로는 이제 제조업 육성 계속할 거고 기업 투자 유치 그리고 인프라 투자 관련 예산이 좀 증액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가 뭐 중국처럼 마찬가지로 잘 안 되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감세로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았냐? 이 익명의 그 인도 정부 관계자가 로이터 통신하고 또 어떻게 제보를 했나 봐요. 예.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 2월 예산안에서 연간 150만 루피 우리 돈으로 약 2,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를 내놓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중산층에게 더 많은 돈을 쥐어줌으로써 경제를 조금 잠재적으로 보다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새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재무부 포함해가지고 여러 공공기관 그 부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경험을 쌓은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새로 바뀌면서 통화 정책이 보다 좀 완화되고 정부 지출도 증가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2월에 이 통화 정책 회의를 하는데 현재 6.5% 수준인 기준 금리를 완화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요지는 인도도 지금 중국처럼 비슷하게 좀 고민이 깊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는 살려야 하는 그런 고민이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중국도 인도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인데 경제가 안 좋다니 우리나라도 갑자기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캐나다 소식인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부정선거 이런 얘기가 계속 이슈인데 캐나다가 자국 선거에 중국과 인도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요? 네, 뭐 그동안 그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근데 지난 2019년과 2021년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많았었는데요. 결국 지난 2023년 9월에 이 트리도 총리 정부가 잇따른 언론 보도와 또 야당 의원들의 압박으로 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을 조사하는 이 독립기구 외국 간섭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퀘벡 항소법원 판사인 마리조세 호그가 이 해당 위원회를 이끌게 됐죠. 그래서 지난 5월에 공식 중간 보고서가 먼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중간 보고서 언제쯤 하나 내놔야 되고 뭐 12월에는 최종 보고서 내놔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미리 예. 약속된 거였는데 중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선거에 직접 개입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간섭에 가담한 외국 국가 행위자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 보고서는 이제 그로부터 8개월 뒤인 지난 28일에 나왔거든요. 예. 근데 최종 보고서 분량이 한 123페이지 정도 됐었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지난 16개월간 조사와 뭐 청문회 그리고 150명 이상의 증인 증언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국과 인도, 러시아를 포함한 일부 외국 국가들이 캐나다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거 과정을 포함한 캐나다의 민주적 제도에 간섭했다는 게 공식 결론입니다. 다른 나라의 선거 개입이 이제 광범위하고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졌다면서도 정작 이 개입이 최종 선거 결과에는 좀 영향이 미미했고 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짓기는 했더라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선거에 앞으로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덧붙였습니다. 선거 개입은 결국 이 선거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켰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보고서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정부의 대응이 완벽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 행동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또 외국 간섭에 대해서 그 해당 나라와 또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또 투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게 주요 내용들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네, 중국과 인도는 이제 주로 이 디아스포라 커뮤니티가 많은 이제 이주해서 이제 모여 네. 사는 그런 커뮤니티가 많은 토론토와 밴쿠버 선거구를 중심으로 개입이 있었는데요. 보고서에 담긴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2019년 총선과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토론토 지역에서 열린 트리도 총리 소속 이 자유당 후보 지명 경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 한동이라는 중국계 캐나다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온 고등학생, 유학생들 이 수십 명을 버스에 태워와가지고 투표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중국 영사관이 학생들에게 이 학생 비자 너희들 유지하려면 한동 후보에게 투표해라 이렇게 압박을 좀 줬다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는 14세 이상의 비시민권자도 이 선거구에 거주한다는 증거만 제시를 하면 이 정당 선거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위조된 문서를 제공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그랬다라고 이렇게 밝혀진 게 아니라 이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 중국의 경우에는 또 그 비단 자유당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 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했으며 또 정치인들에게 중국 정책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또 캐나다 보안정보국에 따르면 중국이 선거와 관련된 허위 정보 캠페인에 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 인도는 이 중국 다음으로 선거 개입이 활발한 나라였는데요. 인도도 이 캐나다 주재 외교관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개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친인도 후보의 당선을 보장하거나 취임하는 후보에게 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불법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적을 했고요. 이와 별도로 허위 정보를 이용해서 선거 등에 개입하는 형태도 어떤 주요 방식으로 더 자주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혹시 러시아 사례도 나와 있었나요? 러시아도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죠. 사이버 역량, 예. 정교한 사이버 역량을 바탕으로 뭐 허위 정보 캠페인, 최근에는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내용은 있었는데 사실 캐나다랑 러시아는 사이가 안 좋거든요. 예. 근데 캐나다가 러시아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딱히 어떤 선거나 이런 민주주의 제도에 개입할 의도가 없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러시아의 간섭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위원회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1차적인 책임은 사실은 정부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정부가 외국인 간섭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대안도 제시를 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일단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야 한다. 예. 많이 알리고 교육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허위 정보가 소셜미디어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개입이 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하는 걸 많이 알려야 국민들이 그걸 정보를 이해하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 정보를 알려야 된다. 이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에서 금보다 더 대우받는 게 있다. 야, 금보다 더 대우받는 거라면 비트코인일 줄 알았는데 소의 담석이라고요? 네, 소의 담석. 그 미국에서 이제 요즘에 위고비가 정말 그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면 중국에서는 그 음매하는 그 소 있죠? 예. 그 소의 그 담석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석이라고 하면 소나 뭐 사냥, 영양 등 이런 반추 동물의 담낭에서 형성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몸 밖으로 배출되는 이 물질이 쌓이면서 이 담석이 딱딱하게 만들어지는데 예. 물론 담석 여러분들 들으시면 딱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동물에게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 몸 안에 있으면 치명적인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죠. 예. 근데 이 담석이 요즘에 온스당
금값의 2배에 달하는 5,8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대요. 이야. 이거는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모든 고깃값과 고깃값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약품으로 가공을 하면요. 이 뇌졸중을 비롯해서 고혈압, 비만, 심혈관 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 중국에서 지금 급증하는 담석 수요로 인해서 미국의 텍사스, 호주, 브라질에서 더 난리가 났대요. 예. 근데 이 지역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소를 지금 많이 키우죠. 맞아요. 예. 예. 바로 소를 많이 키우는 지역, 세계 최고의 소고기 생산 지역 또는 세계 최대의 소 수출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밀수꾼들이 담석을 찾기 위해서 브라질의 정말 사바나 이런 등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담석 보물 찾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 특히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담석 수출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홍콩과 상하이, 베이징 등으로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브라질 도축장에서 그래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도축된 소에서 발견한 담석 한 알이 예. 되게 작잖아요. 예. 그 한 알이 월급보다 더 많은 와. 수입을 올려주기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불법 도축이나 절도, 강도 사건 등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요 사료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담석이 안 생기는군요. 건강해가지고 소들이 담석이 잘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희소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가격이 치솟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농장주들이요, 소에게 그 사탕수수 같은 사료를 먹여가지고 담석증을 유발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물론 이게 정작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는 확인된 바가 없어요. 네. 저는 궁극적으로 진짜 담석을 먹으면 방금 열거하신 성인병들 정말 치료 효과가 있는지도 사실 의구심이 있는데 네. 특히 중국에서 유독 수요가 높아지는 이유가 있나요? 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중국의 뇌졸중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80명으로 미국의 3배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은 특히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농촌 지역의 비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소득 증가와 관련된 고혈압이나 심장병 환자들이 늘었고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중국의 전통 의학에 집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현재 중국의 전통 의학은 연간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8조 원 규모의 산업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중국이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산업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전통 의학을 중국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좀 친한 국가들, 아랍에미리트나 스페인 이런 곳에도 거점을 이렇게 마련할 정도로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왜 담석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인기인가라는 게 이해가 되실 텐데 예. 소의 담석을 부르는 명칭이 또 있어요. 뭔가요? 바로 우황입니다. 오잉, 이거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뒷목 잡으실 때 드시는 우황청심환. 그 우황청심환의 그 우황? 예. 예, 맞습니다. 이 수확된 담석을 세척을 해가지고 몇 주간 건조한 다음에 이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가공을 하면 우황청심환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황청심환이 뇌졸중 환자의 뇌 손상을 약 30분 정도 지연을 시켜서 응급처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즐겨 먹는 우황이 그거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효과를 인정하게 되는 것 같네요. 실제 과학적으로도 30분 지연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진짜 수요가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애꿎은 소에게 일부러 담석증을 유발하려고 사탕수수 같은 걸 억지로 먹인다니까 마음이 좀 찹찹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신기반기한 소식까지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